그러면 김건희는 이 내란이 준비되고 있을 때 뭘 했느냐. 그때 원래 남미 순방을 같이 가려고 했었죠. 써야 돼요. 왜냐면 네. 김건희 씨 해외 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김건희가 뭔가 이렇게 좀 대외 활동을 뭐 자제하거나 그런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미 순방을 안 갔어요. 갑자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네. 14일서부터 8일간. 네. 근데 이 14일서부터 8일간이 끔찍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때 뭐 누구랑 통화를 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는 이제 계엄을 이미 임박해서 계엄을 막 준비할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윤석열이 이제 자기가 우리 처는 몰랐다, 부인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처는 모르는 걸로 해야 내가 무사하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들리는 거고. 자, 이 부분에서 사실 추경호 씨 사실 동선도 굉장히 그 미궁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죠. 본인들은 뭐 그날 밤에 여의도에서 기자들하고 술 마셨다, 뭐 식사를 했다 주장하고 있지만 그랬다라고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추경호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이지 못하게 한 아주 악질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호 씨는 제가 이제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그러지만 뭐 개인정보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되게 이상했던 게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11월 28일이었나 9일이었나 그때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하겠다고 추경호가 합의를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원래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이탈표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건 이때 다 예상 가능한 거였잖아요. 왜냐면 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세가 좀 탄탄했고 나름의 한동훈은 계속 이제 뭐 윤석열과 척을 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합의해 줄 게 아닌데 이 추경호가 이렇게 해주네 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반겼는데 예. 보니까 이제 사실 12월 3일 날 계엄을 하면 어차피 이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흔쾌히 연기를 해준 게 아니냐. 자, 11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맞아요, 통과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회의에 언제 통과할지 시한폭탄처럼 시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부터냐면 11월 10일서부터였거든요. 그 11월 10일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문상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전화한 게 11월 10일이고 그 다음 날 표결을 예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일 날 김건희는 나 안 갈게. 내가 여기서 애들 챙길 테니까 너 혼자 갔다 와.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떠나고 14일 날 얘는 남아서 일을 갈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보고 그 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의 집유 선고가 나오는 게 15일이에요. 또 이런 것들도 검찰과 소통하면서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24일 날 포고령 초안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14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22일까지 이걸 준비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24일 날 포고령 초안이 작성이 못 되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11월 27일 날 순국 결사대 조직 군대처럼 개편되잖아요. 네. 근데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냐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12월 10일 날 하자고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합의를 보고 군대 조직에 재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금. 아니 사실 순국결사대 그 조직은 워낙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왜냐면 혈서 쓰고 들어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막 유서 쓰고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더 군대처럼 조직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더 커지는 건데 네. 본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놓고 보니까 좀 그냥 추측만 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이 26일 날 거부권이 행사되고 정광훈은 27일 날 군대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냥 계엄 준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명태균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김건희와 윤석열이 정광훈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마저도 자기 발 아래 놓으려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사실 차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본인도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한테는 가장 입맛에 맞는 정권이 사실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는 이재명만은 막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말 큰 사람 중에 하나가 전광훈일 텐데, 이게 이 정광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뭔가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나도 돌아설 거야. 이런 사인이 윤석열한테는 칼끝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안 남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압박을 했고 그게 먹혔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전광훈 씨와 김건희 씨 쪽에 뭔가 대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얼핏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정광훈 씨가 저랑 대담을 앞두고 그 전후로 통화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제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나 이걸 알기 위해서 저랑 통화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얼토당토 않게 스카우트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뭔가 제보로 알고 있었던 걸 정광훈 씨가 많이 확인해줬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 보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광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기성 있는 일들도 많이 한 게 예전에 처음에 한 2006년인가 할 때는 한강에서 유람선 집회한다 그래서 헌금 어마어마하게 걷었어요. 그때 이제 최재형 목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사실 정광훈 씨랑 막 같은 노예 소속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정광훈이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진짜 그때 목사들도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광훈 씨가 기독청 만든다 그랬죠. 예. 그거 만들어도 문제지만 계속 안 하잖아요. 그 그렇죠. 헌금 어떻게 한 거 헌금. 예. 네,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교민청 만든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리고 뭐 부동산 계속 사면서 뭔가 아들 이름으로 명의 이전하고 이런 것도 다 지난번에도 명의 이전하죠. 말씀해드렸고 예. 지금 이제 곧 보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광훈 씨 업체가 좀 또 많습니다. 또 최근에 또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자기 발아래 두고 이분의 목적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특히 다단계 사업. 청년들도 그렇게 모집해가지고는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게 모집하고 뭐 청년 사업단 만든다고 하고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 그냥 다단계예요, 다단계. 알뜰폰 사업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적자라 하더라고요. 적자를 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개인 정보가 쌓이지 않습니다. 정광훈 씨는 항상 왜 개인 정보를 저렇게 걷어가나 하는데 그 이유도 좀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명태균도 사실은 KT 대리점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전화번호부 사업을 하다가 전화번호부가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 사업과 연관돼 있는 KT의 그러니까 휴대폰의 그 대리점 사업을 갖다 하다가 정리를 하고 텔레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확보한 개인 정보를. 그걸로 계속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광훈 씨도 휴대폰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선교 카드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온갖 거를 다 한 것 같아요. 보험이며 뭐 상조회사도 있었어요. 상조회사. 예. 네. 근데 상조회사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그때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항상 이걸 물어보세요. 정광훈 취재를 언제부터 했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보이콧 대상이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취급을 안 했죠, 사실. 그쵸. 그거를 공론장으로 끌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 언론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언론 지형이 바뀌면서 그리고 정광훈 씨가 너무 크게 이제 사고를 치고 뭔가 세도 확산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사고를 칠 거라는 거를 저는 좀 직감을 했었거든요. 네. 2018년도부터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한 뭐 7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근데 그동안에
너무 다양한 이분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분 내용은. 그렇죠. 제가 이번에 연휴 동안에 그동안에 취재했던 거를 정리해 보는데 정광훈 씨 파일만 정말 정광훈 씨 그 폴더만 다른 분들은 그 하나로 정리가 폴더만 제가 한 1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장 하드마다 정광훈 씨 관련한 게 다 들어있고 네. 거기에 열면은 뭐 이만큼씩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준비된 기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부터 권 기자를 MBC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도 채널에서도 찾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광훈을 만약에 정광훈 체포되고 그래 봐요. 그러면 언제부터 정광훈이 이랬나? 다 권 기자한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